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전에는 잘 웃던 사람이 작은 말에도 얼굴이 굳고 괜히 툭툭 대답합니다. 말수가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주변에서는 먼저 성격을 떠올립니다. 나이가 들더니 성격이 변했다. 고집이 세졌다.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보면 이 변화는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수록 속도가 느려집니다. 특히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 기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넘길 수 있던 말이 이제는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감정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가족은 예전의 속도로 말합니다. 반응이 느리면, 대답이 없으면 짜증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호르몬입니다. 노년기에는 세로토닌과 같은 기분을 안정시키는 물질이 줄어듭니다. 이 물질은 우리를 덜 예민하게 만들고 작은 일은 흘려보내게 도와줍니다. 이게 줄어들면 감정의 완충장치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도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기분 나빠? 라고 말하기 쉽지만 그 사람에게는 정말 크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력입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말을 정확히 듣지 못합니다. 문장을 다 듣지 못하고 중간만 들립니다. 이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혹시 나를 무시했나? 혹시 나를 흘려들었나?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갑니다. 그래서 표정이 굳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사실은 잘 안 들려서 불안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시력이 떨어져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표정을 정확히 읽지 못하면 상대의 의도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갑자기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몸이 조금씩 달라진 것입니다. 여기에 수면 문제가 더해지면 예민함은 더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잠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 능력은 더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도 잠을 못 자면 예민해집니다. 노년기에는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 밤을 보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낮의 표정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까칠해졌어? 하지만 그 말은 상처가 됩니다. 이미 본인도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더 위축되고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노년의 변화를 도덕의 문제로 해석합니다. 참을성이 없다. 배려가 줄었다. 성격이 나빠졌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건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뇌의 속도가 느려지고 감정 완충 장치가 약해지고 감각 기능이 떨어지고 잠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대화 방식이 달라집니다. 조금 더 천천히 말하게 됩니다. 한 번에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문장을 짧게 나눕니다. 표정을 또렷하게 보여주고 눈을 맞추며 이야기합니다. 반응이 느려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 몇 초가 상대를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묻는 게 좋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비난 대신 관심을 건네는 질문입니다. 예민해 보이는 행동 뒤에는 지쳐있는 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짜증처럼 보이는 말투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변화는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가족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행동, 그 시작은 왜 저래라는 한마디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을 왜 힘들지로 바꾸는 순간 관계는 달라집니다. 이 작은 시선의 차이가 노년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자꾸 같은 말 안에 가족들이 한숨처럼 내뱉는 말입니다. 분명히 어제도 들은 이야기인데 오늘 또 꺼냅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합니다. 듣는 사람은 답답합니다. 대답한 사람이 더 지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목소리가 짧아집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왜 또 물어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한번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기의 반복 질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 다른 하나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특히 최근 일을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지만 노년기에는 한 번에 하나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길면 중간부터 놓칩니다. 듣긴 들었는데 완전히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때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건 뇌의 속도 문제입니다. 의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집중력의 변화도 큽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고 휴대폰이 울리고 주변이 산만하면 노년의 뇌는 정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억이 더 쉽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TV를 잠시 끄고 눈을 마주보고 짧게 말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반복 질문을 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할 뿐 아니라 답을 들은 직후에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조금 전 나눈 대화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단순 건망증과는 다릅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떠올립니다. 어제 병원 다녀오셨잖아요. 라고 말하면 아 맞다 하며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의 기억 저하는 힌트를 줘도 어렵습니다. 기억의 흔적 자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차이는 일상 기능입니다. 단순 건망증은 생활 능력은 유지됩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나오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에는 익숙한 길을 헷갈리거나 돈 계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늘어납니다. 반복 질문이 단순한지 아닌지는 이런 변화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반복 질문을 병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흔한 원인은 불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확신이 줄어듭니다. 내가 제대로 들었나?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확인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특히 중요한 일정이나 병원 예약, 약 복용 시간은 더 반복됩니다.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실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가족의 반응이 차가워지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러면 질문은 더 늘어납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짜증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적어두는 것입니다. 달력에 표시하고 눈에 보이는 곳에 붙입니다. 약은 요일별 통에 나눕니다. 기억을 개인의 책임으로 두지 말고 환경이 돕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중요해서 다시 확인하시는 거죠? 잘 챙기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 한 문장이 상대를 안심시킵니다. 기억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심하면 기억도 조금 더 오래 갑니다. 반복 질문은 무능의 신호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뇌의 속도 변화, 집중력 저하, 불안의 표현입니다. 물론 걱정되는 신호가 보인다면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기 진단은 삶의 질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말하고 조금 더 또박또박 설명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대답하는 것. 가족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행동. 그중 하나가 반복 질문입니다. 귀찮음으로 볼 것인지 도움 요청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질문을 다시 받는 순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약해진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믿고 확인하고 있는 거구나. 그 시선의 변화가 상대를 지켜줍니다. 요즘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세요? 가족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장면입니다. 예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도 하고 시장도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소파에 오래 앉아있고 밖에 나가는 걸 귀찮아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는 게을러졌다고 말합니다. 의욕이 없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활동 감소는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를 근감소라고 합니다. 근육이 줄면 움직임이 불편해집니다. 계단이 버겁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조금씩 힘들어집니다. 몸이 힘드니 움직임을 피하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 결과 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변화의 결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우울감입니다. 노년 우울증은 슬픔보다 무기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물보다 무표정이 먼저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재미가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즐겁던 취미가 이제는 귀찮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자신이 우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귀찮다고 표현합니다. 가족은 그 말을 태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울감이 깊어지면 뇌의 에너지 자체가 떨어집니다. 집중이 어렵고 결정이 느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건 상당한 부담입니다. 또 하나, 만성 통증도 영향을 줍니다. 허리, 무릎, 어깨가 늘 불편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줄입니다. 아픈데도 계속 움직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통증은 활동을 줄이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통증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은 모릅니다. 그저 왜 안 움직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수면 문제가 더해지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밤에 자주 깨고 깊이 잠들지 못하면 낮에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낮잠이 길어지고 활동 시간은 더 줄어듭니다. 수면과 활동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밤잠이 더 얕아집니다. 잠이 얕아지면
다음 날 더 무기력해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상실 경험입니다. 은퇴, 친구의 죽음, 자녀의 독립, 삶의 역할이 줄어들면 존재감도 흔들립니다. 예전에는 필요했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행동을 줄입니다. 굳이 나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몸을 더 붙잡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겹치면 겉으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하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훨씬 복잡합니다. 몸에 힘이 줄고 뇌의 에너지가 낮아지고 마음의 역할이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왜 안 해요 대신 같이 해볼까요가 필요합니다. 혼자 하라고 밀어내면 더 위축됩니다. 작은 산책, 짧은 외출, 간단한 집안일, 성공 경험이 쌓이면 조금씩 움직임이 늘어납니다. 중요한 건 강요가 아닙니다.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오늘은 동네 한 바퀴 어때요? 아니면 집에서 스트레칭만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의욕이 계속 떨어진다면 전문의 상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울증은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감소도 운동과 단백질 섭취로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활동 감소는 방치하면 악화되지만 관리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행동, 그중 하나가 요즘 왜 이렇게 게을러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안에는 몸과 마음의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게으름으로 볼 것인지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볼 것인지 그 차이가 노년의 삶의 질을 바꿉니다. 소파에 오래 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지금 힘이 부족한 걸까? 그 질문 하나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왜 이렇게 고집이 세졌어? 예전에는 잘 타협하던 사람이 이제는 작은 일에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식당 메뉴 하나 정하는데도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고 방 가구 위치 하나 바꾸는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가족은 말합니다. 나이 들더니 왜 이렇게 완고해졌어? 하지만 이 변화도 단순한 성격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먼저 변화하는 영역 중 하나가 전두엽 기능입니다. 전두엽은 계획하고 판단하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상황이 바뀌면 생각도 함께 바뀝니다. 다른 사람 의견을 들으면 조금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두엽 기능이 느려지면 생각을 바꾸는데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미 한 번 정한 생각을 다시 조정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고집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유연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결정 피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뇌는 더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려 합니다. 늘 가던 병원, 늘 먹던 음식, 늘 앉던 자리. 익숙함은 안전합니다. 새로운 선택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이때 주변에서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통제감입니다. 노년기에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운전대를 내려놓고 직장을 떠나고 경제적 결정권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자존감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작은 영역에서라도 자기 결정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식사 메뉴, 생활 습관, 일상 루틴. 그 영역이 자존감의 마지막 보루일 수 있습니다. 가족은 그걸 모르고 사소한 일로 다툽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나는 아직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청력과 인지 속도도 영향을 줍니다. 대화 속도가 빠르면 모든 정보를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 생각을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다른 의견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감정 조절 능력이 약해지면 논쟁 상황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게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는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었던 순간이 이제는 바로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더 단단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완고함을 그냥 넘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위험한 선택이나 건강에 해로운 결정은 조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갈등이 커집니다. 대신 선택지를 줄여보는 겁니다. 이거랑 이거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완전한 거부 대신 선택 안에서 결정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또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지 않고 하루 정도 생각할 여유를 주면 방어가 줄어듭니다.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유연성은 조금씩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난의 언어를 줄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라는 말 대신 이 부분이 많이 중요하신가 봐요. 라고 바꿔보는 겁니다. 이 문장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고집처럼 보이는 행동 뒤에는 느려진 뇌, 줄어든 통제감, 흔들리는 자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행동,
그중 하나가 완고함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보면 그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자기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를 빼앗기보다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할 때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완고함을 성격으로만 보지 않고 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다면 대화의 결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괜히 아프다고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 가장 쉽게 꺼내는 말입니다. 병원에 자주 가고 통증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검사 결과는 큰 이상이 없다는데 당사자는 계속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듣는 사람은 점점 지칩니다. 검사 다 했잖아요. 의사가 괜찮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통증을 느끼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통증력치가 낮아집니다. 같은 자극에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절 연골은 닳고 근육은 줄고 신경은 예민해집니다. 영상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없어도 몸은 이미 작은 손상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회복 속도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지나면 나아지던 통증이 이제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건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불안이 더해지면 증상은 더 선명해집니다. 노년기에는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친구의 병, 지인의 사고, 뉴스 속 질병 이야기,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작은 증상도 크게 느껴집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면 혹시 큰 병 아닐까 걱정합니다. 속이 더부룩하면 혹시 암은 아닐지 불안해합니다. 이 불안은 몸의 감각을 더 또렷하게 만듭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갈 감각도 확대되어 느껴집니다. 그래서 병원을 자주 찾게 됩니다. 이걸 단순히 과민 반응이라고 말하기 쉽지만 사실은 안전을 확인하려는 행동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이 적어지면 몸의 불편이 주요 대화 주제가 됩니다. 통증 이야기가 관계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은 그걸 과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통증은 복합적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척추질환. 이 질환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몸에 부담을 줍니다. 약을 먹고 조절하더라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말과 불편하다는 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가족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속되는 새로운 통증은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강해지거나 이전과 다른 양상이라면 의료진 상담이 필요합니다. 둘째, 검사상 큰 문제가 없더라도 불편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편하시구나. 이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통증은 신체 신호이면서 감정 신호이기도 합니다. 공감받지 못하면 통증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이해받는다고 느끼면 통증 강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감정 상태는 통증 지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참으라고 말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언제 더 심해지세요? 구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자신의 몸을 더 정확히 설명하려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통증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가족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행동, 그 마지막은 잦은 통증 호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노화된 신체, 높아진 불안, 줄어든 관계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한 말이 아니라 안전을 확인하려는 말일 수 있습니다. 또 아프대가 아니라 요즘 몸이 많이 힘든가 보다로 바뀔 때 관계는 달라집니다. 노년의 통증은 몸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무시하지 않고 차분히 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도움입니다. 작은 공감이 큰 갈등을 막아줍니다.